그날의 상견례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한가운데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버립니다. 나는 집안일을 하다 말고 설거지대 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젖은 접시 위로 주방 등이 비치는데 그 반사된 빛에서 나는 재혁이 뺨에 남아있던 붉은 손자국을 본 듯했습니다. 순간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릇이 미끄러져 딱하고 싱크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주저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그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본 것, 그건 단순한 실수도 욱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진심으로 깔보고 모욕하고 무너뜨리려는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대상이 내 아들이었습니다. 상견례는 강남의 호텔 라운지와 연결된 프라이빗 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식장이 소개해줬다는 그곳은 은은한 조명, 잘 정돈된 테이블, 잔잔한 클래식 음악까지 완벽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날 깨끗한 아이보리 블라우스를 입었고 남편은 어색한 듯 넥타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 재혁이는 어쩐지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죠. 서윤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명품 트위드 재킷에 손에는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 웃고 있었지만 웃음끝이 올라가는 방향이 참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네요? 그녀는 겉으로는 공손히 말했지만 눈빛은 위아래로 우리를 후쳤습니다. 그건 평가였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스캔하듯이 나는 그 짧은 시선에서도 마음 한편에 찬 바람이 스쳤습니다. 이 아이 재혁이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좋게 보고 싶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평범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재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윤아, 다음 주엔 우리 회사 일정 때문에 그 여행은 조금 조정하면 어때? 말투조차 조심조심. 나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리곤 했습니다. 늘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자기 의견을 작게 말하던 아이니까요. 서윤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재혁, 너 지금 나한테 스케줄 조정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아들과 나는 동시에 당황해 눈을 마주쳤습니다. 명령? 그 말은 너무 과했어요. 재혁이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단칼에 좀 조용히 해. 너랑 나의 위치 아직도 몰라.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살짝 눈을 크게 뜨더니 물잔을 움켜쥐었고 나는 온몸의 피가 뒤로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혁이가 말을 잇기 위해 살짝 손을 올렸는데 서윤은 갑자기 의자를 밀치며 일어나더니 재혁이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그 소리가 룸 전체를 울렸습니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재혁이 얼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붉게 번졌고 그 아이의 눈동자는 커다란 충격과 모욕으로 흔들렸습니다. 넌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나한테 매달리는 처지 주제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잔인했습니다. 기본적인 인간 존중이라곤 보이지 않는 눈빛.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서윤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지만 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려 우리를 내려다보는 듯 말했습니다. 이 정도 일에 놀라세요? 저는요, 수준이 안 맞으면 맞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수준? 우리가?
내 아들이? 그때 재혁이가 나를 봤습니다. 겁먹은 아이처럼. 그 눈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였다면 참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상처받는 건 절대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선요. 왜냐면 지금 말하면 감정에 휘둘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감정으로 대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나는 상견례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물컵을 천천히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래, 이제 한번 해보자. 지금 실컷 웃어도. 서윤은 우리가 침묵하는 걸 굴복으로 오해한 듯 비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가족 중 누구도 몰랐습니다. 내가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이미 복수의 첫 단추를 채우고 있었다는 걸. 집에 돌아오자마자 재혁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나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재혁아 괜찮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들려온 희미한 흐느낌. 그 소리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울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지금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내가 대신 싸워줘야겠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내 몸에 깊이 박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회사 사람들과 얽힌 인맥과 정보를 정리해둔 두꺼운 검은 파일. 그 파일 위에는 먼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만큼 손 떼면 안 되는 곳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날 나는 조용히 그 파일을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재혁이의 뺨에 남았던 붉은 손자국이 떠올랐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 뺨 때린 그 손. 그 손으로 내 인생도 끝내주마.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내 마음은 전혀 밝지 않았습니다. 재혁이는 밤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문틈 아래엔 그대로 놓인 밥상만 식어갈 뿐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런 대답도 없는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두자. 내가 문 앞에 앉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든 여자가 내가 어제 본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용히 주방으로 내려가려던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발신자 오서윤. 순간 온몸의 피가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통화를 받았고 나는 그 옆에 서서 숨을 죽인 채 들었습니다. 예, 서윤 씨네. 파혼 통보요? 남편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심장은 2번이나 헛뛰었습니다. 아니, 그건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부분이.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말을 거칠게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우리 거실을 냉기처럼 메웠습니다. 제가 먼저 정리하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어제 보고 느꼈잖아요. 저랑 그쪽 아들 급이 달라요. 급. 그 단 한 단어가 내 귀를 벼락처럼 때렸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통화를 끝냈습니다. 침묵이 무겁게 거실을 내려앉았습니다. 파혼이래. 남편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 그럼 잘 된 거지.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문이 조용히 철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 무렵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에게 직접입니다. 오서윤, 우리 어제 일은 서로 오해하지 맙시다. 저는 솔직한 성격이라 그런 거예요. 재혁 씨는 감정 컨트롤이 너무 약해서 제가 좀 다듬어 주려 한 것뿐이죠.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듬어 주려 했다? 내 아들에게 손찌검을 해놓고? 하지만 문자의 마지막 문장이 내 모든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오서윤, 사실 재혁 씨랑 결혼해도 저만 손해였어요. 그 순간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흔들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재혁이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남편 역시 신경 쓰인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남편이 물었지만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 내가 향한 곳은 그녀의 치과였습니다. 건물 앞에 서자 유리문 너머로 명품 코트를 걸친 그녀가 직원들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 그 태도,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제 상견례에서 본 모습은 그녀의 일상적인 모습의 일부였을 뿐이라는 걸. 그 순간 그녀와 직원을 향해 큰 소리로 항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불이나 해주세요.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쳐요. 한 중년 여성이 붉어진 치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직원은 당황해 다독이려 했지만 서윤은 그 여성을 향해 눈을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죠. 여기 와서 소리 지르면 해결되나요? 그 말투, 그 무표정, 그 차가운 우월감. 바로 어제 내 아들을 향했던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그 여성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요. 당신한테 치료받고 더 아파졌다고. 서윤은 손가락으로 여성을 가리키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쪽 보험 이력 조회하면 나올 거 다 나와요. 말 조심하세요, 진짜. 순간 직원들이 눈을 쳐들지도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눈가가 젖어 있었고 나는 그 모습을 건물 밖에서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말투와 표정은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래, 저 아이는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사람을 존중하는 법조차 모르는 아이였어.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의 이름을, 아들을, 나를 그저 밟아도 되는 존재로 여겼다는 사실, 그 모든 게 가슴속에서 불처럼 치솟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짧게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확신했어.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야. 나 우리 아들 이 아이한테 잡혔으면 평생 무너졌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스스로에게 조용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참을 이유는 더 이상 없어. 바람이 불어와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뒤의 잔해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주방에 서서 물을 끓이는 동안 내 시선은 자꾸만 맞은편 복도 끝 재혁이 방 문 앞에 머물렀습니다. 문틈 아래엔 어제 내가 놓아둔 밥상이 그대로 식어 흉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계란찜은 굳어가고 미역국 표면엔 기름이 얇게 떠 있었죠. 나는 조용히 걸어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노크를 했습니다. 재혁아, 엄마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안쪽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척은 있는데 그 아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문결이 차갑게 손바닥에 닿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모욕당했을까? 그 아이의 뺨에 남았던 붉은 손자국이 떠올라 가슴이 또다시 조여들었습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바닥에 금빛 줄기를 그었지만 그 따뜻한 빛조차 내 마음을 덮이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바라보니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으며 살았다. 시댁 눈치, 사회적 체면, 남편의 무관심 다 견디며 살았다. 하지만 어제 본 장면만큼은 그 어떤 말로도 합리화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주방에서 나와 내 옆자리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의 옷깃엔 애써 감춘 피로가 보였지만 내 마음은 그걸 위로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보, 재혁이 좀 두자. 시간을 줘야지.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어딘가 주춤한 그 특유의 회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만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의외로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과한 대응은. 나는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제 상견례의 장면이, 예비 며느리의 손이, 재혁이의 무너지는 표정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내 아들이 어제 그 자리에서 어떤 눈으로 절 봤는지 알아요?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움 청하는 눈이었어요. 나한테, 엄마한테 어떻게든 구해달라고. 내 목소리가 떨어질 때마다 숨이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는 그런 눈으로 나를 보게 할 순 없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결심은 이미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큰 기계처럼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따로 정해두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동네 커뮤니티 센터 앞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요란한 음악도 없고 사람들의 소음도 없는 잔잔하고 깊은 공간. 나는 구석자리 창가에 앉아 따뜻한 보이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향이 심장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뇌리엔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급이 달라요. 저만 손해예요. 관리 못해서 그런 거죠. 조용히 해. 그 말들이 내 숨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등 위로 긴장감이 서려오고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내 아들 얼마나 맞았을까? 얼마나 무시당했을까? 얼마나 참고 견뎠을까? 문득 내가 지난 세월 버티며 살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처럼 살게 둘 수 없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지켜야 한다. 내가 대신 싸워줘야 한다. 그 순간 찻잔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흔들린 것을 느꼈습니다. 내 손이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결심해야지. 마침내 입술에서 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검은색 두꺼운 파일, 남편이 예전 회사에서 관리하던 재벌가 네트워크 자료와 유력 인물별 정보가 정리돼 있는 파일. 나는 그 파일을 조심스럽게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표지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종이 표면은 서늘했고 그 차가움이 마치 내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나는 파일을 펼쳐
어떤 이름들의 표시가 돼 있는지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 부위원장, 보험공단 조사관, 지역병원의사 협회장, 세무조사 담당 변호사, 이 모든 이름들이 조용히 묵직하게 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서윤, 이제 내 차례야. 내 아들 뺨 때린 그 손으로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해줄게. 거실 불빛 아래 파일 위에 드리워진 내 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내가 그 아이를 향해 손을 뻗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 밤 재혁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가늘고 억눌린 흐느낌을 들으며 나는 눈을 감고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무너진 너를 다시 세울 때까지 엄마가 다 할게. 그리고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기쁨의 미소가 아니라 끝까지 가겠다는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이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움직임 소리조차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고 그 아이가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있을 모습이 자꾸만 상상되어 나는 거실에 앉아도 창가에 서 있어도 마음이 조금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집안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과 고요 속에서 무언가 느리게 움직이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거대한 톱니바퀴가 철컥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한 듯한 남편이 서재에서 서류철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통 그는 회사 업무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결심한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조심스레 부르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제 우리가 겪었던 일 그리고 아들의 무너진 모습이 여전히 깊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참 이상하게도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무심했고 방관자로 보였지만 남편도 어제의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다는 걸 그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책상 쪽으로 걸어가 그가 꺼낸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사람 이름들, 직함, 업무 영역, 재벌가 고위 임원들의 연락처, 병원협회, 의료윤리위원회, 세무 담당 변호사까지. 이게 다 뭐예요? 남편은 깊은 숨을 들이킨 뒤 말했습니다. 원래 회사에서 리스크 대응용으로 만들어둔 인맥 리스트야. 중요한 인물들, 도움을 요청하면 제대로 움직여줄 사람들이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가슴이 아주 크게 뛰었습니다. 왜 이제 말해줘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정수가, 자네가 원하면 나도 움직일게. 그 말, 그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 그 한마디는 지난 30년 동안 집안일과 시댁 갈등, 아이 문제를 혼자 견디며 싸웠던 내 모든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내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 그 아이 선 넘었어. 우리 아들 얼굴에 손을 올린 순간 그건 선을 넘은 거야. 순간 나는 한동안 움츠려 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넘기며 몇몇 인물의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여기 의료윤리위 부위원장, 우리 회사 오너 일가와도 친분이 있어. 그리고 여긴 보험공단 실무자, 치과 의료사고나 보험 청구 문제,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사람이야. 세무 쪽은 이 사람. 상황만 던지면 바로 체크 들어갈 거야.
종이 위에 적힌 이름들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몰랐겠지. 내가 이런 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평생 조용히 살았지만 재벌가 며느리로 살아온 30년 동안 내가 입 닫고 있었던 그 모든 인맥들, 어떤 고위층 부인 모임에서 들었던 은밀한 정보들, 아무도 모르게 쌓여있던 연결망들, 그 모든 것이 오늘 아들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형님. 예, 잠시 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남편은 재벌가 회장 일가와 연결되는 핵심 인물에게 만남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내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만큼 놀랐습니다. 정 회장 부인. 내가 오랫동안 모임에서 조용히 챙겨주었던 어른이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운 톤이었습니다. 정숙 씨, 어제 일 들었어요. 많이 놀랐겠다. 도와줄게. 필요한 거 말해요. 내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저 아직 아무 말도 말 안 해도 알아. 내 아들 건이라면서. 나는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말을 잇지 못하자 정 회장 부인은 차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소식은 빨라. 그 치과 원장 문제 많더라. 여기저기서 말이 많아. 그 순간 내 등줄기에 전율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악행이 이미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단지 그 끝을 잡은 것뿐이었습니다. 정숙 씨, 이거 혼자 싸울 일이 아니야. 우리가 붙으면 그 어린 치과 의사는 못 버텨. 그 말은 어제 상견례에서 꾹 다물고 참았던 내 감정, 아들이 방 안에서 꾹꾹 숨죽인 울음, 내가 밤새 꺼낸 결심,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끌어올렸습니다. 내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벼려진 칼날 같은 확신의 떨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정 회장 부인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먼저 연락 돌릴게.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겨울 햇빛이 탁한 구름 사이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빛이 마치 내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문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어제와 같은 티셔츠를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아이의 목소리는 약하게 흔들렸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지난날의 그 순한 아들이 아니라 상처받고 쓰러지고 이제 겨우 숨을 쉬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서 있을 때 나는 아주 부드럽게 그의 뺨을 손끝으로 스쳤습니다. 붉은 자국이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그 흔적은 내 심장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재혁아, 나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 처리할게. 그 말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는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흔들림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 우리 둘이서 상대할 상대가 아니야.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파일, 이름이 적힌 페이지들, 움직이기 시작한 재벌가들의 조용한 힘. 나는 그 파일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긴다. 며칠 동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이 어둠이 아니라 폭풍을 준비하는 탄력처럼 팽팽한 조용함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일정을 조정하고 나는 집안에서 정 회장 부인과 몇 차례 통화를 했고 재혁이는 조금씩 침대에서 나와 물을 마시거나 거실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걸음이 아직은 휘청였지만 어제보다 나았고 오늘보다 내일이 괜찮아질 것만 같아 나는 아이가 등을 보이며 지나갈 때마다 몰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하루의 끝에 정 회장 부인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정 회장 부인, 자료 들어왔어요. 내일 점심 2시 같이 보자고 했어요. 자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점심, 압구정의 조용한 호텔 카페에서 정 회장 부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보자마자 조용히 두꺼운 흰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정숙 씨, 이 아이 생각보다 훨씬 문제 많아요. 내 심장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떨림이 느껴질 정도로 나는 천천히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직원 퇴사러시 기록, 6개월 동안 직원 9명 퇴사, 원장에게 소리지름, 기물을 던짐, 환자 앞에서 모욕, 익명으로 남긴 리뷰엔 악몽, 공포,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가득, 마취 사고 은폐 의혹, 발치 중 과다 마취로 환자가 실신, 보호자에게 지병 때문이라며 의도적으로 사실 왜곡, 해당 기록은 내부 직원이 몰래 넘긴 자료, 허위 진료보험 부풀리기, 엑스레이 없이 시술 진행, 충치 1개를 2개로 기재, 치주염 없는 환자에게 무리한 스케일링과 약 처방, 남자친구 이용 발언 진술, 직원들 사이에서 했던 말 기록, 내 남편감? 그냥 이용하는 거지. 안정감 주는 사람 있으면 갈아탈 거야. 내 손이 봉투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 말, 그 마지막 문장, 그 화살 같은 문장, 이용하는 거지. 내 가슴이 또다시 조여들었습니다. 정숙 씨, 정 회장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내 아들한테 이런 말한 여자를 봤다면 나는 바로 끝냈을 거야. 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부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조용히 핸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직원 한 명이 당신한테 전달하고 싶다고 했대. 핸드폰 화면에는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찍은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 내용. 서윤 그 남자 그냥 만만하잖아. 자존감 낮고 나 없으면 못 사는 스타일. 직원 그래도 결혼할 사이 아닌가요? 서윤 결혼? 내가 왜? 나한테 매달리니까. 그냥 두는 거지. 직원 안 해. 서윤. 솔직히 필요 없으면 버려야지. 아, 그리고 어제도 맞았잖아. 뺨 때리니까 또 꼼짝 못하고. 그런 남자 하나 있어도 편해. 맞았잖아. 또 꼼짝 못하고. 나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이어폰을 빼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들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유리하니 데리고 다닌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단단한 돌처럼 내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정 회장 부인은 나의 떨림을 지켜보더니 손등을 슬며시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건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긴 사람을 상처내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 그 피해가 당신 아들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 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흐려지는 게 많으니까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 회장 부인은
한 장의 쪽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세 곳이에요. 윤리위, 보험공단, 그리고 세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 아이의 약한 고리가 다 드러날 거예요. 나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심장이 차가워졌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말한 순간 내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음을 나 스스로 느꼈습니다. 호텔을 나와 거리를 걸을 때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엔 한 문장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내 아들을 뺨 맞은 채 보낼 순 없다. 그리고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보험공단 조사관. 남편이 연결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귀에 대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예, 제가 필요한 자료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지나가는 차, 겨울 햇살, 모든 것이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순간, 내가 한 사람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내는 한 인간으로 다시 서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식탁 위에 그 흰 봉투를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혁이의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 뒤에서 내 아이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고 그 문 밖에서 나는 차근차근 한 사람의 진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이제 거의 다 왔어. 그 말은 바람처럼 방 문틈으로 스며들었고 나는 뒤돌아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 발걸음 뒤로 조용하고 묵직한 결심이 친히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모든 조용함 속에서 나는 느꼈습니다. 무언가 작은 파문이 집 안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남편은 회의 때문에 늦는다고 했고 재혁이는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밥을 뜨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는 그 아이의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며칠 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희미한 붓자국처럼 남아있던 뺨의 흔적도 거의 지워져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다행이라는 마음과 동시에 어딘가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예감은 불길할 만큼 정확했습니다. 밥을 먹던 재혁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 아이는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얼굴빛이 확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그 아이가 나를 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내 목소리가 차분하게 나오긴 했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심장이 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야. 그 이름 하나만으로 집안 공기가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재혁이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 아이는 떨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를 눌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는 척하며 하지만 철저히 들릴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자리에서 아들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재혁아. 그녀의 목소리, 어제 들었던 그 녹음 파일의 그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자기중심적이고 기침처럼 툭 내뱉는 말투.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 너도 싫잖아. 나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저 아이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용하려 드는구나. 재혁이는 숨을 한 번 삼킨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난 끝내고 싶어. 이미 끝난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거칠어졌습니다.
니네 집 나 건드렸지? 나는 손끝이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뭐? 재혁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치과에 조사 들어오는 거, 직원들이 갑자기 입 다무는 거, 온라인에 이상한 글 도는 거, 이거 다 너네 엄마 짓이지? 마침내 그녀가 나를 직접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나오겠지.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차갑게 정돈되는 느낌. 재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왜 엄마 때문이야? 내가 한 일 때문이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윤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너나 너네 집이나 나 한 명만 무너뜨리면 니들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 그녀는 분명히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 속에 나는 다른 것을 들었습니다. 조사 들어온 것, 자료가 돌고 있는 것,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걸 그 아이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주방 앞에서 버티고 선 채 아들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재혁이가 놀라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이제 끝이다. 그러자 그녀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 엄마 소문 하나만 던지면 끝나는 거 알지? 그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속 마지막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서윤 씨,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숨이 멎었습니다.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 잘 알잖아. 어머니? 나는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정말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내 아들을 흔들 거라고 내가 몰랐을 것 같아? 그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사 들어간 것, 직원들 움직인 것, 자료가 나온 것. 나는 숨을 고르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만든 결과야. 내가 부수고 내가 만든 거야.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내 앞에 도착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아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냉정하고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넌 지금 싸울 상대를 잘못 골랐어. 그리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끊는 순간 내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수술칼처럼 정확히 벼려진 단단한 의지의 떨림이었습니다. 재혁이는 내 옆에서 눈이 동그래져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뭐야? 나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엄마가 막았어. 그리고 그 아이의 뺨을 아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뺨에서 손자국의 붉은 자국이 거의 사라진 것을 보니 내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최악의 순간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야. 그 아이한테 갈 거야. 거실 등 아래에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늘은 깊었지만 내 앞길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내 마음은 바람보다 더 차갑고 더 단단했습니다. 오전부터 정 회장 부인에게서 세 차례 연락이 왔고 남편 역시 회사에서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 회장 부인, 오늘 3시 모두 준비됐어. 남편, 정수가 흔들리지 마. 오늘 끝낸다. 그 메시지들을 확인하는 순간 내 심장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두려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앞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외투를 걸치며
식탁 한쪽에 앉아있는 재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가? 나는 그 아이의 뺨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완전히 사라진 그 붉은 흔적. 하지만 내 가슴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엄마가 하나만 마무리하고 올게. 너 다시는 아팠던 그 얼굴로 살지 않게. 그 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분 전, 나는 치과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구름이 내려앉은 듯 했지만 내 시선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정 회장 부인의 차량이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내게 다가오며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을 주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정숙 씨?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끝내겠습니다. 그분의 입가가 아주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요. 오늘은 그녀 인생이 뒤집히는 날이니까.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 익숙한 냉기와 화려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원장실 문이 닫혀 있었고 안에서 누군가 날카롭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또 민원 넣었어? 다 확인해서 내일까지 보고해. 그 목소리, 나는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오셔?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계시죠? 잠깐만 만나고 갈게요. 간호사는 손을 떨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지금 바쁘다니까? 누구? 문이 벌컥 열리며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은 우리를 보는 순간 그대로 굳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서윤 씨. 그녀는 황급히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왜 오셨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그녀는 마치 자신이 평소처럼 상대보다 높은 위치에 서 있다고 착각한 듯 턱을 아주 살짝 들었습니다. 전 지금 진료 중이라 바쁘거든요. 얘기할 거면 나중에. 그녀의 말은 뒤이어 들려온 발걸음 소리에 순식간에 끊겼습니다. 정 회장 부인이 조용히 그러나 권위 있는 걸음으로 그녀 뒤쪽에 섰기 때문입니다. 바쁘면 잠깐 비우면 되지 않나요? 서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회장 부인님? 그녀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비웃음이 일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상황을 이해하는구나. 세 사람 모두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윤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해가 있겠네요. 제가 요즘 병원 일로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 말 한마디를 끊었습니다. 서윤 씨,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갑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 그녀의 입술이 경련처럼 떨렸습니다. 그게 어머니 그 상황이 뺨을 때렸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숨이 턱 막힌 사람처럼 뒤로 살짝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말까지 나는 다 들었어. 이 말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필요 없으면 버린다. 또 맞았잖아. 이용하는 거지. 맞지?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 그건 제가 흥분해서. 흥분? 내 입술이 비웃음처럼 올라갔습니다. 그건 변명도 아니야. 나는 배간에서
정 회장 부인이 건넸던 봉투와 녹음 파일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하나씩 차갑고 분명하게 올려두었습니다. 직원 퇴사러시, 마취 사고 은폐, 허위 진료, 돈을 목적으로 한 환자 협박, 그리고 그녀의 녹음된 목소리. 서윤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얘지고 숨은 더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회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오전 9시부로 윤리위와 세무조사팀에 전달됐어요. 서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분은 매우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침묵. 긴 침묵 끝에 서윤은 마침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휘청이며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 무릎이 바닥에 툭 부딪히는 소리가 원장실에 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섰습니다. 내 그림자가 그 아이 위로 길고 어둡게 드리워졌습니다. 서윤 씨, 그녀는 떨리는 시선으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얼굴, 오만함도 자신감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얼굴. 나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 뺨에 남은 그 손자국, 내가 남긴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내가 치를 차례야. 정 회장 부인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무릎은 시작일 뿐이에요. 서윤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에서 어떤 기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들을 지켰다는 감각만 조용히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원장실 문을 나왔을 때 내 귓가에는 아직도 방금 전 들었던 그 무릎 닿는 소리가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툭! 마치 내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수십 년의 울분과 억울함이 그 한 번의 소리로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환자들이 오가는 낮 시간의 소음도 치과 특유의 기계음도 그 순간만큼은 흐릿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 치과 문을 나섰습니다. 정 회장 부인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숙 씨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나는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겠죠?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윤리위와 세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병원 내부도 하루 이틀 안에 다 뒤집히겠죠. 나는 얼굴을 들고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구름 사이로 아주 얇은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그 빛이 마치 내 가슴속 깊은 골마있던 자리를 조금씩 덜어주는 듯 했습니다. 일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동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 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치과 영업 중단 안내.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운영이 어렵습니다. 예약 환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부 사정. 그 말 뒤에 감춰진 진실들이 내게는 너무 잘 보였습니다. 보험공단 조사, 세무회계감리, 윤리위의 긴급 소명 요구. 그 모든 게 마침내 하나로 모여 그 아이의 왕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기쁨, 통쾌함, 그런 감정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아, 끝났다. 그 사실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느슨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발신자 오서윤. 나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보였습니다. 문자를 열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짧은 문장. 하지만 그 안에서 그녀의 떨림, 두려움, 패배, 후회가 다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찬찬히 읽고 가만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늦었구나. 내가 속삭이듯 중얼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주 차분한 손길로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 아이의 마지막 흔적이 휴대폰에서 지워지는 순간 내 마음에서도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저녁 무렵 집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재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 다르게 표정이 한층 밝아져 있었고 걸음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땠어? 그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나 다시 취업 준비하려고.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 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말,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가슴을 울리나요? 내가 다시 고개 들고 걸을 수 있으면 엄마가 고마울 게 뭐 있어.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아이가 된 듯 나의 손길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세 식구가 간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번 일 정말 고생 많았어. 그 한마디가 참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움직여줘서 고마웠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서윤 문제에 대해 서로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 집안을 모두 정리한 뒤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참았던 날들이 떠올랐고 묵묵히 버텼던 세월도 떠올랐고 상처받은 아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나는 내 목소리로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정수가. 그 말은 누가 듣지도 알아주지도 않는 아주 작고 조용한 위로였지만 그 어떤 말보다 나를 깊게 감싸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따뜻한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창밖의 불빛 사이로 겨울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오랜 세월 잊고 있던 평온이라는 감정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나 마음 한켠엔 말하지 못해 묻어둔 상처가 있고 누구도 대신 싸워주지 못해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이 있지요.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아이의 눈물을 막기 위해 한번 용기를 내면 세상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정숙 씨의 선택은 누구를 밟기 위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한 엄마의 마지막 용기였고 그 용기는 결국 파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떠올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부디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 끝에 작은 위로 하나 놓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